일본 최대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이 오늘 오후 도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15년간 한국을 잘못 봤다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일본 언론계의 거물급 인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자로서 한국에 대해 수많은 비판적 기사를 썼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녀의 고백은 일본 정치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일본 정치권과 언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 고백 뒤에는 과연 어떤 사연이 숨어 있을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도쿄 중심가 한 고층 빌딩의 42층, 일본 최대 언론사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실에서 나카무라 아야는 또다시 한국 관련 비판 기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의 그녀는 이미 15년간 정치부 기자로 활동하며 날카로운 필력으로 명성을 쌓아왔죠. 특히 한국에 대한 그녀의 시각은 철저히 부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미성숙함이 동아시아 외교에 미치는 악영향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마무리하며 아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오후 3시경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쇼가 다니는 사립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나카무라 쇼군이 체육 시간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아야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죠. 평소 건강했던 12살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그녀는 곧바로 일을 던져두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쿄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아야는 남편과 함께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남편 다나카 히로시는 자민당 소속 중견 정치인으로 평소에도 바빠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 어려웠지만 이번만큼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달려왔죠.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담당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쇼군은 매우 희귀한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어요. 지금까지 증상이 없었던 게 오히려 신기할 정도죠. 의사는 차분하지만 무겁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명 정도만 발병하는 극히 드문 경우예요. 수술이 필요하지만 잠시 말을 멈춘 의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병원으로서는 경험이 부족합니다. 성공률도 매우 낮고요. 아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능력과 지위가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 어떤 기사도, 그 어떤 인맥도 아들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야와 히로시는 전 세계 유명 병원들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 최고라는 의사들조차 고개를 저었으니 이제는 해외에서 답을 찾아야 했죠. 먼저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 쇼의 의료 기록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후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어요. 매우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수술은 가능하지만 성공률이 30% 이하이며 최소 6개월은 대기해야 합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왔어요. 기술적으로는 시도해 볼 수 있지만 합병증 위험이 너무 큽니다. 더욱이 환자가 어린이라서 더욱 신중해야 해요. 영국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에서는 1년 정도 대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죠. 시간이 흐를수록 아야의 마음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히로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야, 혹시 한국 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건 아닐까? 그 말에 아야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한국 의료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세요? 우리 아들을 실험 대상으로 만들 순 없어요. 히로시 역시 정치인으로서 한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 만약 언론에 알려지면. 하지만 밤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며 아야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정말 한국 의료진은 믿을 수 없는 걸까? 그동안 자신이 써온 기사들이 과연 객관적이었을까? 쇼가 잠든 모습을 지켜보며 아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는 한국행을 고려하지 않았죠. 그때까지는 말입니다. 어느 날 오후 아야는 사무실에서 세계보건기구의 최신 의료 통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다른 기사를 위한 자료 조사였는데 우연히 심장 수술 관련 통계를 발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던 아야의 손이 갑자기 멈췄죠. 복잡 심장 수술 성공률 국가별 순위에서 한국이 98.3%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이 95.1%, 독일이 94.8%, 일본은 93.5%였습니다.
아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맞나? 그녀는 다른 통계 자료들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심장학회 발표 자료, 국제의료평가기관의 보고서, 의학 저널의 논문들. 모든 자료가 같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의 심장 수술 기술과 성공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말이죠. 특히 소아심장 수술 분야에서 한국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소아심장외과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수준이었어요. 아야는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쓴 기사들, 한국을 폄하했던 모든 내용들이 떠올랐죠. 집으로 돌아와 히로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당신 이걸 봐요. 한국 심장 수술 성공률이 세계 1위예요. 히로시도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 간다는 게 알려지면 정치적 파장이 클 거야. 아야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자존심과 편견, 그리고 정치적 부담감과 아들의 생명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쇼가 또다시 응급실에 실려간 날 밤 아야는 결심했습니다. 히로시, 우리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갈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아야는 처음으로 자신의 편견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후 아야 가족은 극비리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언론에 알려질 수 없는 일이라 철저히 비밀을 유지했죠. 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아야는 한 명의 중년 남성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그 남성은 서울대학병원 흉부외과 박준영 교수였어요. 박준영은 5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쇼를 만나는 모습은 아야의 예상과 완전히 달랐어요. 박준영은 휠체어에 앉은 쇼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쇼야, 안녕? 나는 박 선생님이야. 너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의사 선생님이야. 그 순간 아야는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일본에서 만났던 의사들은 대부분 서서 아이를 내려다보며 설명했는데 박준영은 달랐죠. 그는 진심으로 아이와 소통하려 했습니다. 무서우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 쇼도 낯선 환경에서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공항에서 나가는 길에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쇼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예요. 아, 안 돼. 아야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박준영은 이미 쇼 곁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맥박을 재고 호흡을 확인한 후 그는 즉시 휴대폰으로 응급팀에 연락했어요. 여기 인천공항 도착 콜이요. 소아 환자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이송 준비해주세요. 박준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신속했어요. 불과 5분 만에 응급팀이 도착했고 쇼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박준영은 아야에게 말했어요. 장거리 비행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에요. 아야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생기기 시작했죠. 서울대학병원에 도착한 다음 날 쇼는 철저한 정밀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한 검사실에서 아야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본에서 봤던 것보다 더 첨단 장비들이 있었거든요. 3차원 심장 촬영, 고해상도 초음파, 그리고 아야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여러 검사들이 진행됐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박준영은 아야와 히로시에게 차분히 설명했어요. 일본에서 받으신 검사 결과를 보니 몇 가지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해 보겠어요. 그의 말투에서 오만함이나 다른 나라 의료진을 폄하하는 뉘앙스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죠. 이틀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준영은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좋은 소식을 드리고 싶습니다. 쇼의 심장 구조를 더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수술이 가능합니다. 아야는 귀를 의심했어요. 정말요? 일본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박준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혈관의 위치와 심장 판막의 상태가 처음 진단보다 양호해요. 우리만의 수술 기법을 적용하면 성공률은 90% 이상입니다. 그 순간 아야의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 오만함, 그리고 무시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부서지는 것 같았죠. 박준영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수술은 복잡하지만 우리 팀은 이런 케이스를 여러 번 성공시켰어요.
쇼가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을 거예요. 히로시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확신하시나요? 박준영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의학에서 100%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팀의 경험으로는 충분히 희망적입니다. 아야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동시에 자신의 무지함과 편견에 대한 부끄러움도 함께 말이죠. 수술 날짜가 정해지자 히로시는 다시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복도에서 아야와 경론을 벌였죠. 아직도 걱정스러워.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해? 그리고 이 일이 일본에 알려지면 히로시는 정치인으로서의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 내 입지가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 한국에서 치료받았다는 게 알려지면 아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정치 이야기를 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죠. 다른 환자 가족들이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90% 성공률이라고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30%도 안 됐는데 히로시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치료하는 게 맞지 않나?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뭐요? 아야의 목소리에 분노가 실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죽어도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쇼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어요. 간호사와 함께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쇼는 부모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 왜 싸워? 그 순진한 질문에 아야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야는 쇼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쇼야, 엄마가 너를 꼭 건강하게 만들어줄게. 약속해. 그리고 히로시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정치 생명보다 우리 아들의 생명이 더 소중해요. 나는 수술받을 거예요. 히로시는 아내의 눈물과 아들의 맑은 눈동자를 번갈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오랜 침묵 후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수술하자. 우리 아들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날 밤 아야는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었죠. 가족이 하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새벽 5시, 아야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새벽 풍경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6시에 쇼가 수술실로 들어갔고 박준영과 의료진 6명이 함께했어요. 7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박준영의 마지막 인사였죠.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아야와 히로시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갈 수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3시간이 지나고 5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7시간 후 박준영이 수술실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쇼는 이제 정상적인 아이로 살아갈 수 있어요. 아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히로시도 눈물을 참지 못했죠. 하지만 기쁨도 잠시, 수술 이틀 후 갑작스런 합병증이 발생했습니다. 쇼의 몸이 수술용 재료에 대한 면역 거부 반응을 보인 거예요. 갑자기 고열이 나고 호흡이 곤란해졌죠. 지금 상황이 좀 어려워졌어요. 박준영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데 아직 어린 나이라 부작용이 걱정됩니다. 아야는 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담당 간호사 김소연이 특별한 간병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24시간 내내 쇼를 돌보겠습니다.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세심한 관찰이 가장 중요해요. 김소연은 33살의 베테랑 간호사로 소아심장 수술 후 관리 전문가였어요. 밤낮 없이 쇼 곁을 지키며 체온과 맥박, 호흡을 체크했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기적적으로 쇼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쇼가 처음으로 한 말은 고마워요였어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진심이 담긴 그 한마디에 모든 의료진이 감동했습니다. 한 달 후, 쇼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아야는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편견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대신 깊은 감사와 반성의 마음이 자리 잡았죠. 박준영과 김소연 그리고 모든 의료진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일본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야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거예요. 히로시는 걱정했지만 아야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기자회견장에는 한국과 일본의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아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기자로서 한국에 대해 많은 비판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한국의 의료진은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일본에서 불가능하다던 수술을 성공시켜 주었어요. 저는 편견에 사로잡힌 채 한국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제 아들을 살려낸 나라이고 저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아야의 고백은 진심이었고 회견장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진정한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편견 없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이에요. 일본으로 돌아온 후 쇼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신을 살려준 사람들의 언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죠. 아야 역시 한국 관련 기사를 쓸 때는 완전히 달라진 관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화합을 상징하는 아름다운 사례가 되었어요. 편견의 벽을 허문 가족의 용기 있는 선택이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된 거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